한국 인천공항으로 간다. 그곳이라면 살릴 수 있어. 때로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단 한순간이 삶의 모든 방향을 바꿔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독일에서 몽골로 향하던 한 비행기, 태국 상공 고요했던 기내에서 한 임산부가 갑작스러운 산통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숨이 가빠지고 태아의 움직임이 급격히 약해지는데요. 의사도 장비도 없던 절체절명의 순간 단 하나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한국 인천으로 간다. 그곳이라면 살릴 수 있어. 비행기의 방향이 꺾이고 새벽 2시 인천공항 활주로에 불이 켜졌습니다. 구조대, 의료진, 병원, 시스템. 단 5분 만에 깨어난 대한민국은 단 45분 만에 한 생명을 기적처럼 세상에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살아난 그 순간 그 엄마에겐 추방 명령서가 떨어졌습니다. 국적 없는 몸, 돌아갈 수도 남을 수도 없는 경계 위의 살. 이제 막 숨을 쉬기 시작한 아기. 그 아기를 두고 떠나야 하는 엄마,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봐야 했던 한 외국인 의사의 선택. 사람을 살린 그 나라는 과연 그 생명을 끝까지 품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 생명의 위기가 어떻게 기적으로 풀리게 되었는지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에서 펼쳐진 실화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클로이 윌슨입니다. 미국 국제의료지원단체 소속 의사로 태국과 몽골 사이 국경지대에서 의료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간단한 의료키트만 챙겨 비행기에 올랐던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독일에서 몽골로 향하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던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승무원들이 음료 서비스를 시작하던 그때였습니다.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기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뒤쪽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배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이 허둥지둥 달려갔고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계시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그 순간 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뒷좌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앞에는 배가 부른 여성이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얀이었습니다. 몽골과 태국 국경 지역 출신으로 무국적 상태였습니다. 임신 35주 차인데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왔다고 했습니다. 제게는 청진기 하나와 혈압계, 간단한 응급 키트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들로 할 수 있는 검진은 너무 제한적이었습니다.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으려 했으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태국 상공이에요. 가장 가까운 공항은 어디인가요? 승무원과 기장이 급하게 상의했습니다. 원래 목적지인 몽골까지는 3시간, 가장 가까운 태국 공항까지는 1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지방공항에 응급 산부인과 시설이 있을지 불확실했습니다. 그때 기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인천으로 가겠습니다. 비상 착륙 준비해주세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은 우리 항로에서 훨씬 멀었으니까요. 기장은 짧게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아시아에서 의료 대응 시스템이 가장 빠르고 공항에서 가까운 병원들의 응급 대응력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바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맥박도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살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이라면 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의료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한 말이 얼마나 진실이 될지 몰랐습니다. 비행기는 갑자기 방향을 틀었고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불안해하면서도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비상 상황이니까요. 인천공항까지는 이 시간으로 1시간 50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너무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얀의 호흡은 더 불규칙해졌고 의식도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기장이 인천공항 관제탑과 교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 전체 시스템이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비상 착륙 준비가 시작되었고 활주로가 확보되었습니다. 구급차와 의료진이 이미 대기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벽 2시에 말입니다. 저는 바얀의 상태를 최대한 안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녀의 맥박을 체크하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시간 안에 도착하기를.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반짝이는 불빛들, 그 불빛들 사이로 한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멈추기도 전에 문이 열렸고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기내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간결한 대화들,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들. 바야는 들것에 실려 기내를 빠져나갔고 저는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활주로에 내려선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랐습니다. 새벽 2시 반인데도 수십 명의 구급대원과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인천공항에는 비상의료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었고 한 대의 비행기가 의료 비상 상황을 알리자마자 모든 시스템이 즉각 가동되었던 것입니다. 바야는 구급차에 실려 빠르게 출발했고 저는 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시간이 늦지 않기를. 구급차는 도로 위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다행히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가르며 질주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도시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인천길병원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의료진들은 바얀의 상태를 계속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은 불안정했고 태아의 심장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1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는 이미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바얀이 들것에 실려 내리자마자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응급실에서 대기 중이던 의사가 즉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태아의 모습,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태아 심박수 없음, 응급 제왕절개 준비하세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번개처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바야는 즉시 수술실로 이송되었고 저는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누군가 저를 막으려 했지만 제가 유일하게 바얀의 상태를 알고 있는 의사라고 설명하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수술실에는 벌써 여러 명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막 지난 시간인데도 말입니다. 마취과 의사, 산부인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 간호사들까지 모두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응급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미리 계획된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야는 빠르게 마취되었고 수술이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쪽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손놀림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아무도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왕절개가 시작된 지 불과 7분 만에 아기가 꺼내졌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청색증 상태였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즉시 아기를 받아 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산부인과 의사가 바얀의 출혈을 막기 위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아기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분이 지나도 아기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수술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가 살아나기를. 그리고 기적처럼 5분 후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아기는 즉시 인큐베이터로 옮겨졌고 바얀의 수술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비행기가 착륙한 시간으로부터 정확히 45분 만에 끝났습니다. 45분. 그 짧은 시간 동안 2 생명이 구해진 것입니다. 바야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저는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의료진 중 한 명이 다가와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기는 위독한 상태이지만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2, 3일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나라로 비상 착륙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신속하고 완벽한 대응이 가능했을까? 정말 의문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바얀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첫 질문은 아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복실 문이 열리고 병원 관계자와 함께
정장을 입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출입국청 담당자 김상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바얀에게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불법 입국 상태입니다. 즉시 출입국 조치가 시작됩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비상 착륙이 어떻게 불법 입국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야는 방금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그녀의 아이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렸다는 기쁨도 잠시 우리 앞에 또 다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출입국청 담당자 김상훈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법은 감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야는 무국적자이고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했으니 법적으로는 불법 체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이건 비상의료 상황이었다고, 인도주의적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료는 생명을 살릴 수 있어도 법은 예외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바얀의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곧 출국 조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럼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상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기는 아직 위중한 상태이니 당분간 병원에 남을 것이고 상태가 호전되면 그때 결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처리하는 것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바야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침대에 누워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회복실을 나온 후 저는 병원 복도에서 오랫동안 서성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한국의 신속한 의료 시스템에 감동했는데 지금은 그 차가운 법 집행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로 가서 바얀의 아기를 보았습니다.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아기는 여러 관과 선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의사는 아기의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최소 3주는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곧 추방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국제 NGO 본부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런 국경 문제는 그들의 관할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외교적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에서 한 젊은 의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전공의 강민지라고 소개했습니다. 상황을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강민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가끔 있었고 도울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병원 내 사회복지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를 따라가며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으니까요. 사회복지사 사무실에서 만난 박지원 씨는 차분하게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얀과 아기의 경우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바야는 병원에 머물 수 있을까요? 박지원 씨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출입국청에서 실제로 그녀를 강제 출국시키기 전까지는 병원 측에서 그녀를 계속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동안 인도적 체류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었죠. 강민지는 통역 자원봉사자들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바얀과 의사소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강민지의 말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조용히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병원 내에 많다고 했습니다. 여기선 다들 조용히 누군가를 도와요. 그게 한국이에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법 집행을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적인 도움의 손길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바얀에게 돌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몽골어 통역 자원봉사자가 함께 있어서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바얀은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아기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 언제든지 출입국청에서 강제 출국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바야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수술 후 이틀 만에 침대에서 일어나 아기가 있는 중환자실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방 밖에는
출입국청 직원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얀이 도망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중환자실에 갈 때마다 출입국청 직원이 동행했습니다. 마치 범죄자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얀은 자신의 상황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더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 앞에 서 있는 바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를 바라보며 그녀는 손가락 하나 닿을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을 겁니다. 강민지 선생님이 틈틈이 찾아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도적 체류 신청은 진행 중이었지만 승인 가능성은 불확실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승인율이 매우 낮다고 했습니다. 언론에 이 사건을 알리는 것도 한 방법이었지만 리스크가 컸습니다. 오히려 출입국청이 서둘러 강제 출국을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야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병원 식사가 제공되었지만 그녀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거나 인큐베이터 속 아기 곁을 지켰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원래는 이틀 후에 몽골로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미루었습니다. 바얀과 아기를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기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어야 했습니다. 바얀의 상황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출입국청은 그녀의 출국을 준비하고 있었고 인도적 체류 신청은 지지부진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바얀을 계속 입원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퇴원해도 되는 상태였지만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입원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출입국청 담당자 김상우는 매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항상 굳어 있었고 말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바얀이 제게 물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서였습니다. 내가 떠나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법에 따르면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불법 체류자라면 국적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이도 결국 추방되는 건가요? 하지만 아이의 건강 상태론 여행이 불가능했습니다.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NGO에서는 더 이상의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얀을 위한 법적 지원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무료 법률 상담소는 한국어로만 운영되었고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강민지가 한 줄기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병원 내 다른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바얀을 도울 작은 모임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회의에서 만난 얼굴들, 간호사들, 청소 노동자들, 병원 행정 직원들, 그리고 통역 자원봉사자들 모두 바얀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기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강민지가 이끄는 작은 모임은 빠르게 행동했습니다. 먼저 바얀을 위한 법률 지원을 찾아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무료로 바얀의 사건을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병원 내 직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간호사들은 바얀에게 따뜻한 음식과 옷을 가져다 주었고 청소 노동자들은 그녀의 병실을 특별히 관리해 주었습니다. 행정 직원들은 서류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며 그녀가 병원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역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인 아이굴은 특히 바얀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카자흐스탄 출신으로 바얀과 비슷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아이굴은 매일 병원을 방문해 바얀과 대화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자발적인 도움의 물결에 감동했습니다. 아무도 보상을 바라지 않았고 그저 인간적인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얀의 이야기가 SNS에 익명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 엄마는 추방 위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댓글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바얀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생명을 구하기 위한 비상 착륙이 불법 입국으로 간주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병원 내 분위기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직원들이 바얀의 상황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병원 관리자들도 조용히 그녀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바얀의 사례가 올라갔습니다. 첫날에 10,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위한 비상 착륙이 불법 입국으로 처리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출입국청 담당자 김상훈도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바얀의 병실 앞에 꽃다발이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과 아기의 건강을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런 작은 기적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차 한국 사회의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엄격한 규칙과 법이 지배하는 사회처럼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따뜻한 인간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기의 상태가 호전되어 인큐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야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기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그녀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눈물과 미소가 섞인 모성애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아기가 건강해졌다는 것은 이제 출국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직접 언론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얀의 상황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한국 정부의 인도적 처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언론 인터뷰에 나선 다음 날 바얀의 이야기가 주요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비상 착륙, 그리고 그 후 직면한 추방 위기. 사람들의 반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병원에는 바얀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선물이 쏟아졌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여론의 변화는 출입국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상훈 팀장은 상부로부터 이 사안을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김상훈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딱딱한 공무원의 얼굴이 아니라 인간적인 고민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바얀과 저를 회의실로 초대했습니다. 통역사도 함께였습니다. 김상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가의 기준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기준 그 자체입니까?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 자신에게 하는 독백 같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출입국청의 결정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얀과 아기에게 인도적 체류 자격으로 임시 보호허가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최초 6개월 동안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이후 상황을 재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순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바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통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김상훈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특별한 경우라고 앞으로도 모든 사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작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규칙을 집행하는 공무원에서 인간적인 판단을 내린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소식이 병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강민지와 다른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고 모두가 바얀과 아기의 미래를 위해 건배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규칙과 인간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사회의 작은 진전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바야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미소 짓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병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강민지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에요. 겉으로는 엄격해 보여도 결국엔 사람이 먼저예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인 사회였습니다. 효율성과 규칙, 그리고 그 이면에 따뜻한 인간애가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바얀과 아기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적어도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바얀의 아기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드디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이라고 지었습니다. 바얀은 통역사를 통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도시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도시가 우리에게 새 삶을 준 곳이니까요. 서울이라는 이름이 참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얀과 아기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 도시,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그들의 삶에 새겨진 이름이었습니다. 바얀의 임시 체류 허가가 나오면서 그녀는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강민지가 해결책을 찾아주었습니다. 병원 근처에 작은 원룸을 마련해 주었고 시민단체의 지원으로 당분간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야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부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매일 조금씩 단어를 늘려갔습니다. 놀랍게도 병원에서 바얀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청소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간호 보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야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녀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새 삶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아기 서울이는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체중이 많이 부족했지만 점차 정상 체중에 가까워졌습니다. 바얀이 일할 때는 병원의 직원 보육시설에서 서울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제 NGO 활동 일정은 이미 오래 미뤄져 있었습니다. 몽골로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얀과 서울이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출발 전날 강민지가 병원 옥상으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서울의 석양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얀, 서울이, 강민지, 아이굴, 그리고 우리는 함께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야는 서울이를 안고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모두 함께 사진을 찍었고 저는 그 사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한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오기 전 바얀이 제게 물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냐고. 저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일은 항상 저를 세계 각지로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서울이의 첫 생일에는 꼭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그때까지 바얀과 서울이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 제가 이 경험에서 배운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생명을 구하는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나 여기서 생명 말고도 지켜야 할 걸 배웠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었습니다. 규칙과 법 너머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가치였습니다. 한국은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고 바얀의 사례는 그 과정의 작은 한 걸음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제게 단순한 아시아의 한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곳, 새로운 삶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정확히 1년 후 저는 약속대로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서울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을 걸으며 1년 전에 긴박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달려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신 도착장에서 밝게 웃는 바얀과 아기 서울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이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불안정하게 걷지만 엄마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상징적인지 생각했습니다. 공항 카페에서 바야는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정식 간호보조사로 일하게 되었고 동료들의 도움으로 적응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그녀의 체류 자격이 연장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6개월이 지나고 재심사를 통해 2년 더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정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서울이의 첫 생일을 위해 작은 모임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장소는 다름 아닌 인천 길병원이었습니다. 서울이가 태어난 곳, 그리고 바얀의 새 삶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강민지와 아이굴뿐만 아니라 당시 바얀을 도왔던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심지어 출입국청 담당자였던 김상훈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서울이의 첫 생일 케이크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몽골어가 섞인 생일 축하 노래였습니다. 서울이는 처음 보는 촛불에 호기심을 보이며 손을 뻗었습니다. 축하 모임이 끝나고 바얀이 제게 특별한 곳을 보여주고 싶다며 병원 뒤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벚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바얀이 서울이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얀이 인천공항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이를 안고 활주로가 보이는 전망대에 섰습니다. 1년 전 그녀가 의식을 잃은 채 이송되었던 바로 그 활주로였습니다. 바얀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유창한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말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둘 다 다시 태어났어요. 서울이는 엄마의 품에서 활주로의 비행기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눈동자에 비치는 것은 어떤 미래일까요? 제 비행기 출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얀과 서울이를 다시 한번 안아주었습니다. 이별은 항상 아쉽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바얀과 서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어떤 도전과 기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미 가장 어려운 순간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인천의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작은 독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이곳을 경유지라 부르지만 누군가에겐 이곳이 기적의 시작이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저는 이 경험이 제게 남긴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겉으로는 차갑고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45분의 기적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평생 이어질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울이라는 이름의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새 삶을 얻은 아이. 그 아이의 미래가 밝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작은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규칙과 인간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순간들. 그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